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요, 저는 새로운 공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공포냐?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지? 이런 공포죠. 오늘 영상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파트 버블은요, 일본 부동산 버블만큼 급등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PIR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18.5까지 올라갔는데, 일본 부동산 버블 정점 시기에 일본 도쿄 아파트 맨션 PIR 보면 18.1이에요. 야, 그러면은 와, 일본 부동산 버블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구나.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과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되는 것처럼 하락 과정도 같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는요,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을 제작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붕괴가 됐냐? 6억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1억이 됐다는 전설이잖아요. 자산의 하락 강도가 유례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 담보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쑥대밭이 되겠죠.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파산한 금융기관이 180여 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부동산 버블이 좀 한국 부동산 버블과 다른 게 있어요. 버블 대상과 참여 주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아파트와 서울 꼬마 빌딩에 한정된 버블이었어요. 참여 주체는 당연히 가계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일단 대도시 토지 버블로 시작이 돼요. 당연히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물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가나 주택까지 모두 다 올라버린 게 일본 부동산 버블입니다. 참여 주체도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참여해서 버블의 규모나 붕괴 충격이 훨씬 크게 다가왔다는 부분이죠. 또한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요, 금융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가 짧은 시간에 시장 붕괴를 만들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야, 금융권에서 야, 이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담보를 줄 수 없겠니? 당연히 추가 담보를 어디서 끌어오겠습니까? 팔아서 갚아야겠죠. 매도 물량 증가하면서 이게 다시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의 추가 담보 요구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버블 상황을 보면서 높은 LTV과 짧은 만기 대출의 위험성을 자주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꼬마 빌딩과 그리고 제2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이런 이유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본 부동산 버블이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뭐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한데, 일본은요, 그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가 초장기로 이어져 왔다는 부분이죠.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가장 많이 손괴된 것은 일본의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세 하락 부분이었습니다. 표가 기가 막혔죠. 보세요. 생산 인구 감소 시점부터 6대 도시의 토지 가격이 급락하는 게 보이시죠? 아, 이것만 보면은 생산 인구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 어떤 기사가 떠왔냐? 2017년부터 생산 인구가 감소가 된대. 그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도 폭삭 주저앉을 거다. 이것 때문에 2016년부터 2017년에 집한 사람 많았고요. 무주택자 중에서도 일본처럼 올까봐 전세값 올라도 꿋꿋하게 집 안 산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밝혀진 일본 부동산 대세 하락의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죠. 요즘 들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더라고요. 1993년부터 2013년 버블 붕괴 이후의 10년간 일본 수요 대비 과공급된 주택 규모가 150만 호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어가 버려요. 근데 공급 과잉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젊은 층은요, 당연히 신축과 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좋아하게 되는데, 버블 시기에 외곽 지역까지 도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산 고령층의 주택이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뉴타운, 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됐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로 과공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옛날 도시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텐데 수요가 뚝 끊겨버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복잡한 정비사업 규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곽지역 신도시가 집값 떨어지고 수요 없는 건 알겠는데, 야 그러면은 도쿄에 집 산 사람은 돈을 벌었어야 되잖아. 도쿄에 집 산 사람도 같이 망했는데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었죠. 재개발했던 일본 사업사를 보였는데 지주 동의를 90%가 나와야 인가를 해준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3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주 동의율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상가와 주택 임차인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한국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짜 지역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낮은 구축 아파트는요,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수요도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택들 재건축을 못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일본이 그런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일본 부동산 대세 하락 원인 세 번째는요, 바로 정체된 소득입니다. 자, 일본의 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요, 1992년 이후에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때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주거비 증가 부담을 느낀 임차인의 매수예요. 그런데 소득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임대료 상승이나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8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기로했었던 2014년, 이 당시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 가격 변화를 보면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크게 치솟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전세 품귀 현상과 분양 열기, 매매 가격 상승세로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은 전세가 급등이 역할했다는 건데, 일본은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임금이 30년 동안 정체가 될까? 아니,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자, 오늘 이 부분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높은 내수 시장 비중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무려 84.8%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내수 시장이 장기 침체되면서 임금 상승이 정체가 됐는데, 장기 침체된 원인 세 가지도 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산가치 급락했다는 소비 침체입니다. 빚만 남은 가게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 거의 휴지 조각 가깝게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소비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던 미국도 그랬었고, 대한민국도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 자,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일본은요, 1990년 이후에 1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수 시장의 수요 감소로 연결됐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수요 감소가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만들게 한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작용했다는 부분이죠. 결론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제목이 일본 따라가면 어쩌지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대한민국이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요보다 많은 과공급이 10년 이상 장기간 이어져야 되는 부분. 두 번째,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멈추면서 임대료 상승도 같이 멈춰야 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일본처럼 반등 없이 장기간 대세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대한민국 사정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저희는 이번 역전세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할까요? 쇼킹 부동산의 신간 역전세 대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